사실 작년 10월 달에 증시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이제 그 반등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팀 힐하우스 기자가 금리가 이렇게 튀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건 좀 너무 나가는 거다라고 경계성 기사를 냈었거든요. 사인을 준 거죠. 여기에서 급하게 그렇게 가는 건 우리가 되게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결국은 QT를 묻게 되지 않을까. 단기물 쪽에서는 영래포가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였다면 장기 쪽에서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는 결국은 QT일 거거든요. 만약 그쪽에서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고. 네, 86번가 정광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유사남님 이야기 저희도 이제 같이 좀 경청을 했는데 5%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네네. 저희도 좀 놀라고 네. 진짜로 저렇게까지 험악하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간밤에 장기 채권 금리의 급등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시장이 네. 지금 한 1년 정도 네. 흘러온 거를 보면은 하나씩의 그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오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이번엔 또 그 과제가 장기물 쪽 금리로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영향을 어떤 요소들이 주었느냐라고 해 보면은 첫째로는 최근에 나온 그 신용등급 강등도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일 큰 부분은 아마 지금 이제 유사남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김한진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그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생각보다 큰 것 같다. 이고 요거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차입자문위원회에서 지난달에 말해가지고서 자료를 냈는데, 그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번 분기, 그러니까 7월에서 9월 분기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에서 12월 분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역산을 해보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그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는 주로 이제 단기채 를 가지고서 자금을 조달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 단기채로 조달한 비중이 많이 높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 아직까지는 단기 쪽에서 더 받아줄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평가 자체는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MMF 시장에서 잘 받아줬다, 다행히. 그리고 여전히 더 받아줄 수 있는 추가적으로 여력이 있는 것 같다까지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10월에서 12월 분기 그때 가가지고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좀 더 장기물 쪽의 발행 비중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자료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결국에는 장기물 쪽의 발행이 비중이 더 지금보다 늘지 않겠느냐, 우리 당초 예상보다. 그러면 장기물의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얘기 나오는 게 밀레커만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으로 네. 30년물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온 것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 어떤 생각인지를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재정 적자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다들 알다시피 부채가 많은 것도 분명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우리가 아주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부채한도 협상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속에서 우리가 믹스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의 연준은 그 다음에 재무부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할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의 목표는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일종의 좀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것들,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을 좀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사실은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한쪽에서 약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쪽에서의 대처들도 나올 수 있는 게 늘 이제 실물 쪽의 시장이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에 여전히 일단 단기물에서 받아줄 여력이 있다라는 건 어디에 있냐 하면은 많이들 이제는 익숙하시겠지만은 영래포에 잠겨 있는 자금들, 그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자금이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조 달러 후반이 아직까지는 잠겨 있다 보니까 이 자금이 아직까지는 계속해 가지고서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이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장기물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는 아마도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는 이미 발표가 된 겁니다. 네. 뭐냐 하면은 재무부가
이번 분기 자금 조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난 5월 달에 3개월 전에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할 때 좀 깜짝 발표를 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갑자기 재무부판 뭐 QE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재무부가 채권을 내년부터는 우리가 되사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 금리를 장기 금리를 많이 내리기 위해서 맹렬한 속도로 사겠다가 아니라 거기도 보면은 연도물별로 굉장히 다양한 만기물별로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가격 발견 기능이 약화되는 그런 연도물이 있으면은 그런 데는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사전적으로 3개월 전에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적자 규모가 생각보다 더 클 걸로 보이니까 장기채들이 지금 일제히 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 뭐 3개월 전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내부적으로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는 그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가 일단은 미리 저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그 재무부의 바이백 채권 바이백 계획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연준을 예로 들어봐도 항상 요런 데들은 조금 일찍 그때 당시에는 그게 평가를 제대로 크게 조망은 못 받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을 미리 발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는 뭐 BTFP라든지 아니면은 SVB 사태가 터졌을 때에 해외 쪽에서 자금을 사실상 이제 조달해 갈 수 있도록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그러니까는 이게 일종의 통화수합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피마라고 해가지고서 그거를 피마를 실제로 쓰기 1년도 전에 자기네들이 이거를 미리 장치를 마련해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은 재무부판 이제 그 채권 바이백 계획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결국은 이번 분기는 아닌데 다음 분기에는 장기채 쪽이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의 제 생각에는 QT 관련해 가지고 변화가 결국은 나오게 되지 않을까, 혹은 시장이 그거를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QT가 매달 950억 네. 달러의 속도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거나 네, 큰 근데 규모는 맞습니다. 아니다라는 예, 근데 평가인데. 네. 그거를 예를 들면 줄여버리는 거죠. 네. 550억 달러로 줄인다. 그러면 매달 400억 달러씩 원래 같으면은 그만큼씩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유동성이 사라지는 건데 네. 그 부분이 이제는 유동성이 완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재무부에서 이제 장기물의 발행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반대로 그 연준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긴축하던 거를 조금 브레이크를 밟아 가지고서 긴축해서 발을 좀 떼버리면 그러면 거기가 좀 받아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에 쓰는 이 모든 정책들이, 대부분의 정책들이 비전통적인 정책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끊는다든지 네. 그렇게 가기보다는 이제 연준하고 재무부도 이거를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자기네도 정확하게 답안지를 알 수는 없지만은 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적게 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기본 가정에 깔고서 그들이 어떤 정책을 주고받을까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고 네. 그러면 아마도 장기채 쪽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실제로 그 캘린더 이어로 보면 올해 4분기가 되겠죠. 네. 그때에 대해 가지고서는 연준에서 QT의 변화가 결국 저는 나오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역할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난 수요일에 출연을 대표님께서 해주셨을 때 그 거의 직전에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속보가 터져서 네네. 내용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분석을 그때 잘 해주셨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슈 속보가 터지기 그 전에도 4%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강등 때문만은 아니라 지금의 10bp 이상의 지금 급등에는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그 중에서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영향을 주는 거는 네. 이 자금 조달 계획
지금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장기 쪽에 대해 가지고서 비중을 지금보다는 뭐 올해 캘린더 이어 4분기 정도에서는 늘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이 특히 단기물하고 격차가 나게 장기물의 금리가 오르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예, 그렇게로 보이고 그러면 장기물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사실 이번 지금 긴축 사이클에 있어 가지고서 뭐 그 연준 주변 인물들 그러니까 전직 연준 인물까지 포함을 해서 봤었을 때 정말로 거의 제일 잘 쪽집게처럼 맞추고 있는 인물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뉴욕 연은 의장을 했었던 빌 더들리가 굉장히 지금도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인물은 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름 언급은 좀 덜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원래 연준 내에서도 뉴욕 연은은 네. 3인자의 자리를 그러니까 지역 연은이면 원래 투표권이 돌아가면서 발생해야 되는데 네. 상시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QE나 이런 것들 자산에 직접적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영향을 주는 그 개입 요소를 다 뉴욕 연은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장기 근무를 했던 이제 지금은 전직이 됐지만은 근데 처음에 금리 올려나가기 시작할 때 최종 금리가 한 5에서 5.5 될 것 같다였었고 그다음 최근에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10년물 금리가 연내 4.5까지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4.5가 그래서 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논리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인플레가 2.5 정도에 고정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인플레는 좀 높을 것 같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뭐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실질 금리 이런 부분들이 각각 1%씩 거기에 더 얹혀질 것 같다. 그런 셈이군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과거 미국의 이제 그 채권 시장을 30년 평균을 놓고 보게 되면은 실제로 실질 금리하고 기간 프리미엄을 더하게 되면은 한 2% 정도가 쌓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그 평균을 가지고 왔었을 때에는 그게 충분히 논리적인 배경은 분명히 있다. 인데 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때 당시에 대비해 가지고서는 뭐 어쨌든 지금의 인플레가 굉장히 나오지만 우리가 진짜 30년 뭐 10년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할 때에는 과거 대비해서 인구 구조나 모든 것들이 확실히 그때 대비해서는 저성장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 그 데이터보다는 좀 오히려 최근치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눈높이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개 중간 정도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뭐 4% 내외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들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떤 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서 그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정당화를 하게 되는 건지 그 배경들을 이제 좀 숙지를 하시고 보시면은 아마도 흘러가는 흐름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이고 이미 요 얘기가 나왔을 때에 그때가 거의 한 달 전이거든요. 그때 4%가 또 넘어갔었어요. 그랬다가 금리가 내려왔다가 다시 4%를 네. 재돌파를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미 지금 한 달 전부터는 일단은 10년물이 4를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얘기가 나왔던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 기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부의 장기 채권 발행 계획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네. 거기에다가 뭐 한 달 전 이렇게 거슬러 가보면 그 사이에 한 이틀 전쯤에 그 강등 이슈도 있었지만 뭐 YCC라든지 이런 것도 채권에 좀 영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가 네. 그러니까는 뭐 결정적으로 강펀치는 이제 재무부였었고 나머지들은 아주 약한 잽과 같은 펀치들로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까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은 확인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걸 확인하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금리 우리가 이렇게까지 매매를 하고 뭐 배팅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사실 작년 10월 달에 증시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이제 그 반등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때 당시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팀 힐하우스 기자가 금리가 이렇게 튀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건 좀 너무 나가는 거다라고 경계성 기사를 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명확하게 분기점이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인을 준 거죠. 여기에서 급하게 그렇게 가는 건 우리가 되게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 그리고 연준이나 재무부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를 적정금리로 생각을 하느냐. 당신네가 용인할 수 있는 금리가 어느 정도냐에 대한 질문을 앞으로 계속하겠죠. 그러니까 FOMC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연준 인사들이 자유롭게 이제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언론에 나와서 할 수 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 여기에 집중되지 네. 않을까 이고 그럴 때에 저는 한 가지 시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부분이 요거 약간 돌려서 표현을 하자면은 결국은 QT를 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긴축. 네. 예 결국에는 그쪽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장기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단기물 쪽에서는 영래포가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였다면 장기 쪽에서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는 결국은 QT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이 계속 궁금해하고 만약 그쪽에서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확인을 요구를 하겠죠. 네. 네.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네. 8월엔 FOMC가 없고 이제 건너뛰면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이거의 중요도가 올해는 좀 떨어지나 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이어지면서 조금 더 영향력이 있어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뭐 사실 잭슨홀 이제 네. 그 이제 여기는 사실 회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정책을 결정하는 그렇죠. 회의는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실 이제 작년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그때 충격이 당시에 있었죠. 네, 네. 그때는 엄청 매파적으로 충격을 네. 줬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행사다. 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으로는 좀 서프라이즈를 안 만들었으면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잘 그냥 넘어가고 9월 회의 때에 뭔가를 했으면 좋겠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행사다라고 봅니다. 네. 자, 채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간외에서는 좀 엇갈리는 흐름을 장 초반에 좀 보였었는데 애플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고 아마존 상승폭을 또 키우면서 거의 뭐 10%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아마존의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왔고 그다음에 실적 서프라이즈의 폭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의 평가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은 뭐 어찌 보면 그것만 봤을 때는 당연하다. 물론 이제 이 요소들은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고 가이던스를 또 변화를 주는지에 따라서 다시 또 변화가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 아마존이 훌륭한 실적을 발표했다 이고 반대로 오히려 더 관심 가지실 건 애플일 네. 것 같은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하고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그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뭐 아이폰이나 등등등등의 대부분의 하드웨어 카테고리가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쪽이 좋았기는 해서 전체적인 실적은 좋았는데 어쨌든 하드웨어 쪽이 좀 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래도 뭐 이게 좀 전체적으로 잘 나오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 가지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잠깐 봤었을 때는 그 이제 향후 다음 분기에 대해 가지고서 예상을 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정도의 퍼포먼스를 일단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예상치 대비 조금 낮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시간에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 뭐 약간 긍정적으로 굳이 보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은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사실 3개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나가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생각보다 아이폰 전체 판매량에 대해 가지고서는 약한 것 같은데 분명한데 근데 고가 모델들이 잘 팔려가지고서 마진은 유지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마진은 예상보다 계속 잘 나오는구나 라는 부분이 지탱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고가 라인업들이 마진을 계속 잘 지탱해주는 모습은 지금까지는 보이고 있다. 근데 시장이 뭐 더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절대적인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좋기를 바라는 거가 지금부터는 들어가는 것 아니냐. 라고 뭐 그렇게로 보입니다. 네. 중국 쪽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추후에 나오는 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판매 자체만 봐가지고서는요, 숫자 자체는 중국 쪽에서 예상보다는 숫자가 조금 더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하드웨어 쪽이 좀 부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묻혀버린,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시장 분위기를 좀 보자면 지난 수요일에 이제 속보 같이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나서 한 이틀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때 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네. 직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 정도의 반응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하셨던 그 수준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슈가 있을 때에,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식 시장이 한 5에서 10% 정도 뭐 영향을 받는다. 그거는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어떤 특이한 게 나와가지고서 뭐 그런 정도의 시장에 뭐 움직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예상이 굉장히 어렵고, 근데 과거에 신용등급 강등은 20%의 급락을 만들어냈던 네.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는 실제로 그 뉴스를 봤을 때 겁도 나야 되고, 근데 원래 그 침체 올 때는 한 30%는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침체나 경제 성장의 궤를 훼손시킬 정도는 아닌데 겁이 날 정도의 뉴스인 부분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봐가지고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특징들이 과거 2011년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겁나게 만들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 근데 그게 영향을 또 주는 거는 분명히 영향은 주겠죠. 뭐 사실 강등이 없는 게 제일 좋았겠죠. 근데 한 군데만 나타나긴 했지만 어쨌든 나타났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좀 신경이 쓰이는 거고,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지금 재무부발 이슈로 해가지고서 금리가 또 좀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는 뭐 이거를 사실은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혹자에게는 신용등급 강등됐으니까 그러면 금리 올라가야지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어쨌든 저는 제한적인 영향이다라는 거에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뭐 그때하고는 명백하게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에 저희 국내 얘기도 저는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국내 시장의 지금 상황을 보면 뭐 매크로도 중요하고 미국의 영향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가는 어떤 업종들 돌아가면서 뭐 이런 순환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체가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 좋아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 수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출의 회복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게 지수에는 영향을 제일 많이 줄 요소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출 자체가 좀 반등을 보이다가 그러니까 뭐 연초만 해도 마이너스 17%막 이렇게 가다가 그게 마이너스 6%까지도 올라왔었는데 다시금 마이너스 15%뭐 이렇게 많이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좀 회복세가 중국의 영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좀 회복세가 쭉 나타나 줬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수 자체가 움직이는 그림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는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저렇게 되면은 그 속에서 뭔가가 이 내에서 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투자자분들이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전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은 좀 주고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연초 대비해가지고서는 회복세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 뭐 선행 데이터들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도 와서 그래서 굳이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보여드렸던 게 우리는 ISM 제조 PMI하고 좀 미국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네. 수출이, 근데 그 ISM 제조 PMI 내에서도 신규 주문하고 그다음에 재고 비율을 가지고 보면 그게 좀 선행격을 하는데 그 데이터는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수출이 긍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다인 건데 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온기가 확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고, 저는 이제 이거를 막 좀 안 좋게 지금 증시 색깔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테마 장세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보다는 한 6개월 정도 전에는 무슨 얘기를 해도 돈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시장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뭔가가 이슈가 있으면 그거를 시장이 반영을 해주고자 하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나 시장의 참여자들 숫자로 봤었을 때에는 지금은 좀 증가가 일어났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건전하게
실적 장세가 넘어가가지고 되기 위해 가지고서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 코스털라니 것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유동성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 숫자가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좀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주식에 대한 얘기들이 사람들이 더 하게 되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거고 지금 근데 그 자금이 가기에 완전히 명확하게 증시 쪽에서 그림이 안 보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여기로 움직였다 풍선 누르듯이 확확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들어와도 사실 반응이 없는 시기, 네. 시장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리액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네, 네. 들어오면서 옮겨가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은 한쪽 분야는 뭐 어떤 이슈가 있어도 전혀 안 해주고 한쪽 분야는 뭐 이슈가 있으면 무조건 반영해주고 그러게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전도체도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사실은 뭐 저는 문과에서 잘 모르지만은 그 부분에 저도 대해서 문과예요. 야 네. 그러시군요. 얘기가 나오니까는 네. 갑자기 시장이 막 뜨거워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이동 뭐 이렇게 이제 이슈가 있으면은 어디에 이슈가 없나 이런 것들을 자금들이 일단은 들어왔고 찾아다니려고 적극적으로 발견하려고 네. 하는 게 보인다. 그거는 명확히 분위기가 달라진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고용 보고서 또 발표 앞두고 있는데 이 네. 고용 쪽 데이터도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월요일에는 그렇게 봤었는데 네, 네. 갑자기 뭐 신용등급 이슈가 터지면서 이 부분이 조금 밀린 감은 있지만 이번 주에 발표된 차례로 고용 지표를 보면 뭐 졸츠, 부인 이직, 그 다음에 ADP 뭐 이런 게 좀 헷갈리게 나왔거든요. 네네. 오늘 뭐 실업보험 청구 건수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식는 겁니까? 아직 뜨거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웠잖아요. 그 부분이 완화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근데 그 중에서 몇몇 요소들을 보게 되면은 몇몇 가지는 여전히 좀 뜨겁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둔화의 증거도 분명히 보이고, 아마 오늘 나오게 될 월간 고용 보고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고요. 좀 혼재돼서. 예, 네. 좀 혼재돼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고, 그리고 또 시장의 반응 자체가 요즘 보면은 뭐 한 달치가 잘 나오거나 한 달치가 못 나온다고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완전히 또 시장을 평가를 내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9월 회의잖아요, FMC가. 그러면은 이번에 자료뿐만 아니라 다음 달 초에 나오는 자료까지도 보고서 FOMC 회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뭐 저희가 데이터의 총체성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달 거 다음 달 거 나오는 거 해가지고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고, 어쨌든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자체가 사실 눈에 띄지 않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거든요. 계속 뜨뜻미지근한 게 좋다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안 좋게 나오면 침체 걱정도 하실 거고 너무 좋게 나오면 인플레 걱정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뜨뜻미지근한 숫자가 나와서 이 데이터 발표가 그냥 흘러가는 일처럼 되는 게 사실 증시엔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헷갈리게 나오고 있는 것도 어쨌든 시장에는 나쁠 일이 없이 좀 호재일 수 있다.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나 급격하게 너무나 아직까지도 뜨겁거나 이런 것보다는 네, 네. 서서히 네, 그렇습니다. 씻고 있는 걸 확인하거나 좀 혼재되는 네, 네, 흐름 네. 자체가 좋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에 나오셔서 또 관련된 분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광훈의 포커스라이트 86번가 정광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